트럼프 가족의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암호화폐 디파이 산업에 또 손을 대고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겠죠. 이해관계에 따라 걸려서 뭐 법적으로 되게 제재도 많을 텐데 미국이랑 그거는 또 괜찮은가 봐요. 자식들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디파이 관련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러 죽이게 하겠습니까? 이미 공약도 한 상태고 주변 참모진들도 이제 구성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두루뭉실하게 뭔가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계획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올라줄 것 같습니다. 지금 부각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이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디파이가 또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때 디파이로 부각돼서 잘 올라갔던 코인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아들들 관련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이 살짝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키워드가 디파이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어제 미국 대선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됐죠. 이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이 이 비트코인, 주동님의 전문 분야 비트코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오늘 바로 주동님과 이제 특집 코너 준비했는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76,000달러를 돌파했죠. 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이유랑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고가 갱신한 이유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제 트럼프 당선이 독보적인 이유가 됐다. 그동안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차이가 컸어요. 네, 팽팽하다는 말과 그렇죠. 다르게.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뭐 해리스가 앞선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었고,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도 그걸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뭐 샤이 트럼프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베팅 사이트에서는 앞서긴 하는데, 그건 어쨌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박 사이트 아니냐, 그게 앞선다고 과연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의 뭐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앞섰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빙이다, 겨우겨우 어느 한쪽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많이 앞서면서 저는 한 3, 4일 뒤에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바로 또 트럼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이미 뭐 짐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반짝 슈팅이 나온 상태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은 당연히 또 매물 소화 과정 이런 걸 거쳐야 되니까 약간씩 그 주춤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지금 현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그 말들을 더 할 것인가, 그게 달려있죠. 그동안에 공약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뭐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을 했던 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하면서 보여줄 것이냐, 이제 여기에 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트럼프가 된 게 비트코인에 긍정적이긴 한데, 뭔가 비트코인은 엄청 긍정적으로 얘기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치고는 저는 당선되기 직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죠. 딱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될 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조정이라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더 오르진 못하더라고요. 뭔가 전 고점이 1억 달러 기준에 7만 달러 얼마였는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7만 달러 넘는 거에서 좀 약간 기대보다는 좀 못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아마도 워낙 기대감을 좀 많이 키워놔서 그럴 거예요,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면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마치 트럼프가 되면 바로 2억 3억 막 쏠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는 막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시총이 엄청 작은 그런 투자 상품들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미 시중이 엄청 커졌지 않습니까? 뭐 2017년도 같았으면은 바로 막 2배 정도 갔을 분위기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1억이 이미 넘은 상태에서 덩치가 너무 커졌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 주식 시장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지금 또 움직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또 분산도 됐다고 봐야죠. 이미 미 증시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경향이 있다, 비트코인보다는.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신고가를 지금 경신한 상태거든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트럼프 되면 비트코인만 오직 갈 것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너무 잘 달리고 있어서 조금 분산돼서 그런 효과도 좀 나타난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덩치가 이미 크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갑자기 어떤 호재가 생겼다고 막 2배, 3배 한 방에 가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죠. 당선 확정 이전에 비트코인 신고가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가지신 분들 지금 이제 가격이 뭐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했다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사고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고 존버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존 보유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많이 흔들렸던 분들은 올 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가장 먼저 1억 부근을 돌파하거나 그 언저리에서 사신 분들이 6개월 이상 물려있는 분들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보통 뭐냐? 와, 제발 본전만 한번 와라. 그럼 내가 털고 나가겠다. 그런 상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1억이 다시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물려있던 게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야. 거기다가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미 트럼프가 된 거는 확정된 호재다. 근데 이렇게밖에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심리가 작용해서 그동안 물렸던 그런 억울함, 불안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탈출하고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심리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특정 이슈로 항상 전고점 역대 최고가를 뚫고 그 이상의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물려있던 그런 악성 매물들 이걸 다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비트코인 2024년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말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을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지구의 가상 자산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할 것. 우리가 가상 자산 및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장악하고 할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도록 둘 수는 없다. 이런 거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언급이 좀 많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이니까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국가 전략 뭐 비축 자산가 원래 없던 단어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네, 전략적 그렇죠. 비축 자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려면 금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각 국가들이 자국의 화폐들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다른 국가에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달러가 강세일 때는 원화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본인 자국 화폐들의 가치가 확 떨어져서 국제 정세에 따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뭐 화폐의 가치고 그 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잘 그러다 보니까 금 같은 경우를 모으고 있는 경우도 금은 뭐 자국의 화폐 가치하고 상관없이 늘 글로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안전 비축 자산이니까 비트코인도 약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미국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뭐 이런 발언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비전을 가지고 막 밀어붙인다 이런 목표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표심에 의해서 뭔가를 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표들을 좀 얻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그런 좀 공약들이 아닐까. 거기 전 비중을 좀 더 두고 싶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국가 전략 비축 자산 이게 내년에는 아마 이게 이 단어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부각시키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단 팔지 않고 추가적으로 80만 개를 더 어쨌든 국가에서 보유하는 쪽으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김민승 코빌 리서치 센터장이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발의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 자산 법안 등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산업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그 법안이라는 게 발의되는 과정도 물론 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보태자면 이번에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상원 하원 전부 다 지금 공화당이 쪽 우세인 쪽으로 지금 당선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호화폐 우호적인 의원들도 270명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하거든요. 당선자들. 그런 의원들 수가 많아지면 어떤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긍정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일단 높겠다. 그러다 보면은 공화당 정부가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라면 그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테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법안이 하나하나씩 통과되는 그런 과정은 좀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물론 민주당이 뭐 반대도 하고 난리도 치겠죠. 근데 일단 의석수가 앞서고 있으니까 뭐 정치라는 게 또 그게 쉽게 뭐 하고 싶다는 대로만 또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방금 말한 이제 공화당 상원의 신시아 루미스가 미국 정부는 최소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며 부채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 부채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부채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 GDP 대비 제가 알기로는 한 1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로 뭐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250%가 되고요. 영국이나 뭐 주요 유럽 국가들도 한 100에서 한 130 정도 고려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찍어낸 것들이 여러 글로벌 국가에서 다 받쳐주고 있었다. 뭐 이게 10년 만년 어떻게 미국이 아무리 그 달러를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채가 점점 커지면은 어쨌든 국가는 위기가 오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찍어내는 이 달러를 처리해 줄 곳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뭐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줬었는데 지금 또 서로 견제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소화가 안 되고 있고 일본이 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주고 있으니까 250%라는 부채율이 그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한계에 부딪혔다 일본도. 그럼 뭐 어떤 국가에서 이제 미국의 채권을 사주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는데 해결책 중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을 살 때 스테이블 코인 뭐 USDT나 USDC 이런 것들로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는데 현재 있는 미국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팔았던 그런 회사들은 뭘로 보유할 것인가? 미국의 채권으로 이제 보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옐런도 그런 걸 계속 굉장히 경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발행할 때마다 그러면 미국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그래서 미국의 그런 부채를 점점 소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한 뒤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가능한 일인가요?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죠? 임기는 2026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게리 겐슬러가. 그 임기를 나는 겐슬러가 만약에 나는 무조건 임기 동안 버틴길 거야. 누가 뭐 백날 쫓아보내려고 해도 난 들어눕겠어. 이러면은 법적으로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임기입니다. 하지만 아니 내가 뭐 어떤 기관장인데 내 위에 사람이 내하고 정치적 목적도 다르고 그렇게 대놓고 맨날 자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일반 직장에서도 배척당하고 책상을 저 구석에 앉혀두고 혼자서 일도 안 주고 이러면 사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선 뭐 사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 대놓고 트럼프가 내가 당선되면 알아서 사임하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부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보였긴 한데 많이 규제하고 제약하고 막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원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리플도 SEC 그 항상 소송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이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겐슬러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그 유저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도 그 점을 잘 짚은 거죠.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정권이 새 정부가 출범되면은 본인이 알아서 사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그리고 CNBC에서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비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행정명령으로 트럼프의 언급을 실현하기 어렵고 의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으로 어떻게 모아가고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뭐 모아갈 것이며 도대체 정부가 한 국가가 코인이라는 자산을 갑자기 사고 싶다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매달 뭐 몇 개씩 이렇게 사겠다 뭐 이거 좀 구체적 그림이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지? 우리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그렇게 똑똑한 공화당 그 국회의원들이 뭐 알아서 머리를 잘 조아려 가지고 만들어내겠죠 그런 법안들을. 실제로 본인들이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실행화하려고 이제 계획을 짤 텐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 과정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게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진행되는 과정을 일단 봐야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따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말이 좀 잘 바뀌는 스타일이라는 건데 집권 이후에 뭐 갤리 갠슬러 위원장이 해임,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친가상자산 규제 확립 등 당선 이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건데 이행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행 안 하면 떨어지는 건 확실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단 기대감을 키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게 실망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사실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만능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은 진지하게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막상 되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올라왔는 과정을 보면은 뭐 이런 국가들의 뭐 도움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긍정적으로 잘 풀어진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갈 길을 갔었다. 그런데 뭐 미국이란 국가에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것에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산꼭대기에 올라갈 건데 날개를 좀 달아서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케이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래도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뭐 아무리 말이 자주 바뀐다 한들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몇 가지는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걸 다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갑자기 뭐 뒤집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좀 부분을 설명드리면 트럼프 가족의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도 뭐 암호화폐 디파이 산업에 또 손을 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 엮여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겠죠. 그 이해관계에 따라 걸려서 뭐 법적으로 되게 제재도 많을 텐데 미국이랑 국가는 또 괜찮은가 봐요. 자식들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디파이 관련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관련된 사업인데 일부러 죽이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뭐 하나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그래서 찍어 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미 공약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참모진들도 이제 구성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좀 두루뭉실하게 뭔가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계획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올라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거는 트럼프가 지난 2019년에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에 대해 돈이 아니고 가치가 불안하며 규제 없이는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들에 사용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반응이었는데 집권 시절 당시 비트코인 신용 사기로도 칭하고 미국 달러를 통화로서 선호한 이제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일단 표 얻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 시기에 때는 대부분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하물며 뭐 한국가의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나 뭐 그때 정치인이나 국가 기관장들이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다 안 좋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식적으로 또 제도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ETF가 승인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서 ETF까지 출시가 됐는데 트럼프가 괜히 안 좋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리고 자기 선거에도 도움이 일치 안 되니까. 암호화폐 투자자가 지금 미국에서 젊은 층들이 거의 뭐 8, 90%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표를 괜히 깎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해리스하고 이제 경쟁 구도에서 바이든하고 할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젊은 대통령 느낌이 났는데 이미 약간 후보가 교체되면서부터 해리스하고 붙을 때는 좀 구시대적인 좀 꼰대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주변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암호화폐 이런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도 좀 얻을 전략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금융투자자 번스타인 애널리스트가 지난 9월에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 비트코인 가격 8만에서 9만 달러 선으로 오를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되면은 뭐 얼마 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얼마 갈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얼마 갈 거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스탠다드 차트 SCS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할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까지 약 2억 7,600만 원 상승했다고 예측했고 코인텔레 그래프라는 분은 시장 분석가 단 드로버는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한 비트코인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기간적인 대비가 있는데요. 네. 특정인은 당선되자마자 뭐 10% 오를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뭐 7만, 8만, 9만 막 이렇게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10만을 연말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년에 막 20만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중구난방식이죠. 그래서 약간 뭐 코인 이쪽 업계에 발을 좀 담그고 있다면 그냥 전망을 막 쏟아내는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가격 전망에 대한 근거는 없는데, 그냥 옳죠 저 본인들은 데이터를 잡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계산 수식을 넣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뭐 지금까지 코인이 흘러왔는 과정들을 보면은 한 번도 그런 게 맞았던 적은 잘 없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적인 측면을 너무 정해놓고 이 시장에 접근하면은 만약에 그 가격에 특정 가격에 도달하거나 도달 못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격에는 좀 얽매이지 마시라. 그때 당시의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게 우선이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막 크게 가격을 질러주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완전 뻥튀기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10억 간다라고 했는데 뭐 2, 3억 못 가겠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다들 10억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억은 좀 애매하지만 절반만 가도 얼마야 현실적으로. 일단 신규 유입자가 많아져야 오르는 게 코인 시장의 정설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신규 유입자가 많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가격을 높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좀 높은 가격을 봐야 이제 사람들이 더 들어오거든요. 당장 뭐 내년에까지 해봤자 1억 5천 갈 것이다 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도 1년 버티면 뭐 50% 그럼 코인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지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그래 5천만 원 간다라고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주변에 전문가들 이런 시장 예측 발언이. 그때 당시에 2,400 정도 가고 다시 하락장이 왔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억 간다라고 하는 정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8,400 찍고 그 이후로 하락장이 왔고요. 이번에는 근데 좀 중구난방이죠. 어떤 사람은 2억에서 3억 사이라고 하고 또 특정인 5억, 10억 그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세로 얼마가 갈 것이라는 굳혀진 건 없는데, 만약에 누가 얼마를 간다라고 한들 그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저는 좀 다운을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동님은 지금 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세요? 저는 뭐 한결같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내년을 보고 있죠. 올 연말 안에 전고점만 뚫어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미 전고점은 뭐 돌파한 상태고 다시 그 주변에서 공방이 일어날지언정 중요한 건 연말부터 이제 내년까지다. 근데 2017년도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다음에 연말까지 갔을 때 최고로 많은 상승을 했었고요. 그 2021년도에는 초반 3, 4월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몇 달 하다가 10월, 11월 때 재차 전고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들어올지, 맞아떨어질지, 아니면 또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초반부터 좀 치고 올라가서 빨리 현금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내년 한 해도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올 한 해도 힘든 과정을 버티긴 했지만 상승장에서도 힘든 과정은 분명히 주거든요. 이 코인 시장은. 그래서 지금 사서 뭐 오케이 쉽게 들고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오르는 장에 들고 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도 크게 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아직도.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을 좀 쉽게 접근하지 마시라.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도 당선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에 더 관심이 생길 텐데, 이미 지금 1억이 넘었단 말이죠. 보유자가 아닌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나요? 욕심을 줄이시면 가능은 하다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뭐 저가에 못 모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확실해졌을 때 이제 들어오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 괜찮아졌을 때 들어가면 나는 리스크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시장은 그거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가격이 불확정성이 없어지면은 가격은 이미 올라와 있다. 늘 강조드리는 거였는데 이미 트럼프 당선이 확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그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와 비트코인 2, 3억 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어와서라도 괜찮겠지라고 보는데 쉽게 안 올라가거든요. 쉽게 안 올라가요. 막상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바로 2억 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또 안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당선 확정되자마자 순간적으로 가격이 좀 몇백만 원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재료가 소멸된 그렇죠. 느낌. 그런 흔들림이 나올 때 들고 있는 보유자의 심정은 어떠냐면 뉴스에 팔아가 진짜 적용되는 건가? 지금이라도 나오고 봐야 되는 건가? 계속 불안한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버틸 수 있겠냐는 거지. 지금 이제 새로 들어와서라도 그걸 버틸 수 있고 이게 목표 수익률 파이를 좀 적게 보수적으로만 잡는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일단 신고가 전고점을 뚫고 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더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항상 보여는 줬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금시총이랑 비교하는 분도 많고 트럼프도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금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좀 너무 멀게를 자꾸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금 말고 다른 것부터 일단 좀 따라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은 모든 자산군에서 지금 시총 최고 상위인데 잡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메타를 앞질렀다고 하거든요. 그 미국 그 시장에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 한 개의 종목을 이제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단계 밟고 올라갈 것들이 많은데 뭐 언젠가는 저도 금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금시총을 넘어가는 날도 오겠죠. 하지만 지금 너무 좀 멀리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당장은. 물론 사이클이 한 2번, 3번 더 겪어지면은 가능도 하겠죠. 당장 저는 내년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금시총을 이야기하면은 한 내년까지 지금부터 뭐 7, 8배 올라야 되는데 금시총 따라잡으려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보면은 의문이란 거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레 좀 조정이나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악영향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는 악재는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가능성이란 건 존재는 하는데 자 우리가 주어진 대표적인 악재들 뭐 가장 많았던 게 또 마운트곡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야기는 많았지만 어쨌든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들어갔죠.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테리스가 되면은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런 악재의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됨으로써 이제 또 사라졌고 이것저것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악재들이 또 드러날 것인가 걱정해 보면은 어쨌든 트럼프가 됨으로써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나갈 것이고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악재는 없습니다. 글로벌 매크로적인 측면을 이제 좀 따라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미 증시에 어떤 악재가 돌발적으로 터질 것인가 당장에 뭐 지금 각종 지표들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다시 인플레이션 뭐 이런 지표들이 높게 나온다라든가 아니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거품이 꼈다고 또 뭐 경기 침체가 또 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코인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악재는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미국 그 매크로 지표들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이제 당선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코인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기존의 공약만큼이 아니라 한 50%라도 뭔가 좋게 이야기하고 뭔가 공약을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전에 중국에게 그런 걸 뺏길 수 없다고 그런 코멘트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비트코인이 금지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는 금지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도 본인들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플러스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사들이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지금 어느 나라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나라에서 법정 화폐였나요? 국가 대통령이 엘살바도르에서 그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는 사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하면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큰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파격적이죠. 최고죠. 미국은. 일단 중국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채굴 금지를 제재하고부터 법적으로 이제 금지하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중국 안에 있는 채굴 기업들이 많이 이제 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해시레이트가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직도 채굴 해시레이트가 잡히긴 잡혀요. 네. 그래서 금지는 됐지만 알게 모르게는 하고 있다. 채굴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 국가에서 막았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 넘어갔어. 중국 인민들이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못하게 했는데 너네가 못하게만 안 맞고 내가 대놓고 뭐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잘 사모았다라면은 지금쯤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고 뭐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반감을 가지면 뭐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리 뭐 공산국가긴 하지만 그런 인민들의 반감을 또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약간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죠. 미국이 긍정적으로 제도를 확 바꿔버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르면 중국은 더 고립되는 거거든요. 이쪽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 위기감이 들어서 약간 시장에 좀 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2017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랬고 막상 중국은 대놓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게 금지는 돼 있지만 위챗을 통해서 다 개인 거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국의 뭐 찐 부자들 부호들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는 정설이기 때문에 뭐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 어차피 비트코인의 주 목적인 P2P 거래 이거를 더 충실히 잘 이행되고 있는 국가는 오히려 중국이다. 대놓고 법적인 거래소가 없더라도 개인 거래로 알아서 그런 비트코인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적인 국가가 지금 돼 있거든요.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막을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하고의 또 어떻게 관계가 이어지냐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미치겠죠. 결국 끝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릴 규제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시점이 터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또 한번 새로운 영역으로 도약하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큰 손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캐시우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사고 있네, 팔고 있네, 뭐 그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최근 기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ETF 자금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막 사고 팔고 운용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개미들이 자금을 맡겨서 그것을 우롱하는 경우도 있고 캐시우드 본인의 생각대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걸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캐시우드는 뭐 계속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운용사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과정은 있어요. 이미 급등하면은 현금을 좀 할을 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만약에 그 현물 ETF에서 매도하는 과정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비트코인 좋다고 했는데 왜 팔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어리석고요. 어떤 증권사나 뭐 자산 운용사들도 특정 종목을 모아갈 때는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수량을 늘리기도 하고 계속 그 리스크를 줄이면서 운용을 해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코인이 올라도 우리는 좋지 않게 생각해서 매도를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현재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부터 금리 인하도 시작했죠. 금리 인하 뭐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고 올해나 내년에 몇 번 더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인하가 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은 긍정적인가요? 일단 당장 11월 8일 그때 이제 미국도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다시 0.25 인하를 한다는 게 90% 지금 확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치고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 최근의 이유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뭐였냐면 금리 인하였거든요. 그렇죠. 0.5% 인하하고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0.25를 내리면은 뭐 당연히 일단 긍정적인 효과는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죠. 그것들을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자,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뭔가 필요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가능성 더 커지겠네요. 아무래도 미국이란 국가가 우리가 좀 따라가서 표방하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 ETF도 아마 지금 한국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어떻게 하면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냥 마냥 거부만 하고 안 된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는 어쨌든 지금 제도권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도 안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왜 그럼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계속 의견들이 나올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미국을 좀 따라가는 정책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일단 미국이 갖춰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일단 표본이 생기는 거니까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면서 좀 한국적인 색깔에 맞게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제도 중에 뭐가 필요할 거냐라고 하시면 좀 주식
시장에서는 증권 예탁 결제원이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이 예탁 결제원에 의해서 보관이 되면서 거기서 정산을 해서 서로에게 사고 팔고 하는 그 계산을 다 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주식을 뭐 도난 당하거나 없어지거나 딴 데 잃어버리진 않겠네, 이런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법적으로 좀 보호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일반 한국 4대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실제적으로 사고 팔고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FTX 사태를 봐서도 그렇고 이런 거래소들이 갑자기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예전에 마운트곡스처럼 거래소들이 갑자기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뱅크런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코인의 보호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걸 걱정해 보면은 빨리 이런 국가에서 예탁 결제원 같은 증권 예탁 결제원 같은 이런 좀 기관을 좀 만들어서 코인에서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뭐 국가기관이 하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는 시기에 혹시 좀 크게 뛰었던 알트코인은 어떤 게 있고, 앞으로 알트코인도 사도 괜찮은 코인이 있다고 보세요? 가장 트럼프 관련된 코인이 뭐냐 하면은 일단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 왜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지 2천억을 않습니까?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돈도 돈이지만 유세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크게 정말 좋았습니까? 똑똑하신 거야. 결국은 당선자를 지원해서 본인이 그렇죠. 그 1등 공신이 된 거잖아.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트럼프가? 맞습니다. 예.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공신들은 챙겨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 보면 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뭐 좋은 제도적인 여건을 풀어주겠죠.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걸 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국가의 그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고, 우주 스페이스 산업도 마찬가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역시 똑똑한 사람 누가 될지 딱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관역을 딱 맞춰서 이미 당선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 하면 생각나는 코인 뭐가 있습니까? 도지코인.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밈코인이라고는 하지만 도지코인은 그동안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주체자, 약간 간접적인 주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물 관련 상승, 뭐 네. 테슬라가 올랐듯이 도지코인도 그렇게 따라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더리움이 왜 이게 잠잠하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최근에 그래도 이더리움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더리움은 그게 없냐라고 하면은 2017년도나 아니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게 특정 재료들이. 그럼 뭐였냐?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 그 ICO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더리움으로 가스비도 제출해야 되고, 코인 ICO 들어갈 때도 무조건 이더리움으로 교환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열풍이 있어서 이더리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상승했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FT라든가 디파이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플랫폼이 장악하면서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RWA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피부로 막 되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당장 왜 비트코인은 저렇게 가는데 못 따라가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디파이 열풍이나 아니면 NFT, ICO 열풍 이런 게 일어나는 것도 막상 사이클적으로 따지면은 내년입니다. 반감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지금은 빌빌거릴 수 있는데, 내년에 보면은 뭐 비트코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일단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그런 핵심 키워드, 그런 재료를 부각시키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때 또 이더리움으로 수요가 몰리고, 그때 당시에 또 현물 ETF 이더리움도 승인돼서 이미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자금이 몰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도 또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이 알트들의 대장이니까 무조건 일단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 외의 알트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뭐 따로 언급드리긴 힘든데, 분명히 일부 알트들은 그 시장에서 지금보다는 많이 상승을 하면서 따라갈 것이다. 훨씬 많이 튀는 것도 있고 뭐 덜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러면 주동님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제일 원칙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 원칙은, 완전 급등할 때는 좀 안 따라 샀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최적의 타이밍을 선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할 때 사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고, 욕심을 줄이고 내년 상승도 분을 수익만 좀 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접근은 하시되, 급등
급등할 때 좀 따라 사지 마시라. 그러면은 물론 급등할 때 따라 사도 더 오를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 네. 심리가 대부분 못 버티더라고요. 주변 사람 이야기해도 항상 야, 꾸준히 좀 모아가라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럴 때 1억 막 400억도 찍고 막 갑자기 큰 상승이 왔을 때 야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지인들이 대부분 심리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했을 경우에는 내가 따라 들어와서 더 올라갈 때 경우에는 당장은 흐뭇하고 좋겠지만 20-30% 조정이 한 방에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못 버티고 다 또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경계하시고 조심하셔라. 여유를 가지고. 자, 만약에 한 현금 1억 정도 있는 분이 있다면 코인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으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기다렸다 할까요?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비트코인 뭐 반 이상 사야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아니면 알트? 알트 조금 사보는 거고요. 알트에서 좀 힌트 주신다면? 일단은 뭐 RWA 그 테마에 속해 있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부각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아들들이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디파이가 또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때 디파이로 부각돼서 잘 올라갔던 네. 코인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 지금 트럼프 아들들 관련된 디파이 관련 프로젝트들이 살짝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예. 또 키워드가 디파이가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시대 2025년, 트럼프의 시대 2025년 큰 두 개 축이 함께하기에 비트코인 가격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텐데요. 2025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항상 외쳤습니다. 저는 일단 내년을 보고 올해는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보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2025년이 다가오는데 오늘도 제가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가 가장 지겹고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공항에 가면 게이트 시간 기다려야 되죠. 활주로까지 가기까지 시간 오래 걸리죠. 그리고 항상 지연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 근데 이미 비행기가 딱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이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름 위에 오르는 건 한순간이더라.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17년도나 21년도 최고 불량 때 고점을 보면은 꾸준히 올라서 가는 경우가 없고 항상 지겹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두 달 만에 그렇게 그 지점에 다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못 버티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전에 오는 힘든 과정들은 정말 좀 여유 있게 좀 버텨보시라. 그리고 오를 때 참는 게 더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장 팔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수익률이 막 10%, 20% 이렇게 나면은 지금에도 팔까, 지금 팔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계속 지배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거를 얼마나 잘 참고 적당한 시기에 내 욕심을 줄이면서 적절한 수익을 취하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심리 멘탈이 다르고 그 시장 욕심이 얼만큼 큰지도 모르고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또 시드가 또 각자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시드가 큰 사람들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좀 수익을 줄여야 되고 내 돈이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여건에 맞게 적당하게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려야 된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욕심이 과해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주동님은 언제? 그러니까 내년 돼서 주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직 저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억 보시나 봐요. 그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는 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장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는데 그 가격이 먼저 도달하면은 저를 좀 더 가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2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 너무 생각보다 무겁고 안 가는데라고 하면은 그때라도 조금 일찍 일부 현금화는 할 수는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주동님 유튜브 채널 하시잖아요? 네, 계속 거기서 뭐 말씀드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신다면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독설가라고 유튜브 검색하면은 네. 제가 매주 그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동님이 코인 관련된 콘텐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에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주동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